네, 이번 시간은 음식료 유통 전망 시간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메리츠증권 김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음식료 유통 섹터 전망에 앞서서 전반적인 소비시장의 전망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소비시장의 네 가지 분면은 소비자들은 사치제이거나 필수제, 브랜드이거나 채널, 이 네 가지 분면을 넘나들면서 소비활동을 이어간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이어진 양극화 소비로 인해서 고소득층, 중위소득층, 저소득 할 것 없이 모두 사치제이거나 브랜드, 채널이거나 필수제로 쏠림이 나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양극화 소비는 뚜렷해졌는데요. 내년을 전망하는 입장에서는 이 양극화 소비의 이 수축 소비, 이 소비의 다운시프트까지 이어지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동안 과열된 소비 양상을 늦추고 이 소비의 기여를 낮추는 모습으로 소비의 수축 국면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행태가 모여지면서 전체 시장의 모습이 중간이 사라지고 양극단이 올라오는 이 양극화 소비가 이뤄지는 두 개의 평균이 만들어지는 소비시장을 만들 건데요. 이런 흐름 역시도 올해는 내년부터는 좀 더 수축된 모습으로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그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가지 상승인데요. 지난해는 한 7, 8% 정도의 물가지 상승이 있었죠. 올해는 그 레벨이 3, 4%대로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전년비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에 대한 부담은 누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 보시면은 지난해부터 실질 임금은 감소세로 접어들어서 올해는 그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신용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빠른 속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하이어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좀 롱거의 개념이 되면서 얼마나 이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고금리 이후에 가계 신용의 증가세는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출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이런 부분이 대부분 주택 관련된 대출이기 때문에 이 소비 시장을 자극할 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자산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시장은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 상승 하락이 계속 반복되면서 소비자로 하여금 부의 웰스 이펙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난해 소비가 좀 좋았던 시기에도 이 자산 시장은 좀 약세를 보였던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소비 대부분이 부의 웰스 이펙트보다는 좀 소득에 기반한 소비였습니다. 그런 환경을 살펴본다면 내년도 소비 시장 역시 부정적이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처분 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해 핵심은 이 소비자들의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 감소가 핵심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고소득층마저도 가처분 소득 감소가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2분기에 그 감소폭이 확대된 모습이었고요. 결론적으로 모든 가구의 가계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왼쪽 차트를 보시면 올해 2분기 특징이 전체 명목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0.8% 감소로 전환했는데 이전 소득 등이 빠진 영향이긴 하지만 어쨌든 명목금이 빠진 모습. 앞서서 이제 실질 소득 감소를 말씀드렸고 이어서 가처분 소득 감소에 이어서 이제 명목 소득까지 감소한 모습이고요. 그 반면 지출은 4.1%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시는 가계 흑자의 규모는 2분기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전년비 13.8% 감소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 가계 수지에서의 지출을 상품 군별로 살펴봤을 때 보시면 필수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식품 쪽 그리고 화장품 쪽은 증가를 했고요. 경기 소비재, 의류는 감소를 했습니다. 이 소비재별로의 동향을 봤을 때 불황형 소비 패턴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올해 2분기부터 펼쳐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소비자들의 쏠림이 나오는 시장은 사치제이거나 브랜드, 채널이거나 필수제 흐름일 텐데 쏠림이 나옴과 동시에 전체 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식품 시장은 가성비가 좋고 필수품인 종합식품, 라면, 담배가 꼽히게 되는데요. 라면 같은 경우 사실 올해 성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해외 쪽으로 고성장하면서 주요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나왔기 때문에 라면은 올해 높은 성장의 이 베이스 부담을 이겨내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기저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종합식품과 담배 쪽을 좋게 보고 있고요. 유통에서는 전체 소비가 부진하기 때문에 유통 쪽은 소비 부진을 피해갈 수 있는 담배의 세금 인상 이벤트와 맞물릴 수 있는 편의점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음식료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음식료는 검정색의 곡물가 지수와 파란색의 음식료 섹터 지수를 같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검정색 고물가 차트가 이 안정적으로 우하향했던 이 2012년부터 15년 시기 당시에 음식료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매년 원가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를 했죠. 최근 들어 보시면은 22년도에 곡물가가 급등한 이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슈로 급등한 이후에 이제 반락한 모습인데요. 음식료 업체들의 최근 실적 발표를 보면은 원가 부분의 개선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고점 대비 곡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절대 레벨이 높은 상황입니다. 거의 2011년, 12년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하락이 더 이어져야 음식료 업체들이 본격적인 원가 개선 수혜를 누릴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상 상황을 살펴보면은 엘니뇨 상황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식료 쪽에서 곡물가를 볼 때 체크하는 주요 기상 이변은 글로벌리 엘니뇨와 라니냐 이슈를 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엘니뇨가 발생하면은 원단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라니냐가 발생하면은 옥수수, 대두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서 동남아 인도 쪽에 가뭄 피해를 준 경우가 많고 라니냐가 발생하게 되면 북미, 남미 쪽에 가뭄 피해를 주면서 해당 지역의 주요 작물들의 가격 영향을 주는 건데요. 가까운 사례가 2015, 16년도에 엘니뇨가 강하게 발생하면서 원단가가 바닥 대비 2배 정도 상승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와 유사하게 원당의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고요. 옥수수, 소맥, 대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곡물 간의 가격 흐름은 좀 차별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옥수수를 살펴보면은 옥수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소맥과 연동되면서 상승했다가 이제 하락 반전한 상황인데요. 재고 비율이 양호하고 이 작황을 살펴보고 있는데 작황 같은 경우는 아주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차트가 숫자가 높을수록 작황이 좋다라는 걸 표시하는데요. 평년 수준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내년도 작황 데이터가 더 양호하게 나온다라면 옥수수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소맥은 아무래도 전쟁 이슈로 좀 급등했던 부분 때문에 하락 반전했지만 소맥도 작황 상황은 옥수수와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소맥, 대두가 동행하게 내년도 작황 데이터에 따라서 하락을 좀 더 이어갈 걸로 보고 있고 원당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고가 상황인데 아직은 엘니뇨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나 동남아의 작황 우려가 해소가 되지 않고 있고요. 원단가는 단기간에 상승을 더 이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마다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 체감하는 이 원가의 정도가 다른데요. 정유화학이나 철강과 같이 음식료 업체들 가지고도 한번 스프레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판매 제품의 CPI와 주요 원재료의 곡물가 지수와 PPI를 가지고 가격과 원가의 이제 스프레드를 그려봤는데요. 장기 시계열에서 이제 해당 주요 업체들의 GP 마진과 좀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원가의 방향성을 측정하는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해당 요인들을 좀 세분화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26페이지 우상단을 보시면 종합식품 쪽은 주요 가공식품 판매 제품들의 가격 상승기 때 제품 인상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판가 인상기 때 모두 성공을 했고요. 곡물가를 보시게 되면은 원당을 제외하고는 옥수수, 소맥, 대두 주요 글로벌 원재료가 이제 하락 반전한 상황입니다. 국내 원재료에 해당하는 쌀이나 고춧가루, 그다음에 육류 등의 PPI는 안정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종합식품이 가장 뚜렷하게 전년비 원가 스프레드 개선이 좀 발견되고 있고요. 라면 쪽도 마찬가지로 가격 인상기 때 라면이나 스낵 제품의 가격 인상은 모두 성공을 했고 소맥과 팜유가 좀 두드러지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국내 원재료들이 안정된 모습이고요. 라면 역시도 종합식품에 이어서 원가 구조의 개선이 기대가 되는데 라면 쪽은 워낙 매출 쪽에서의 부담이 올해 크기 때문에 내년도 추가 성장에 대한 퀘스천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조금 발목을 잡고요. 28페이지 보시면 이제 음료 쪽은 음료 주요 제품들 가격 인상이 이뤄졌지만 원당은 여전히 신고가 상황이고요. 오렌지 같은 부재료가 또 급증을 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국내 쪽에서도 음료업체들이 많이 활용하는 이제 과당, 물엿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제품들의 가격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에 음료업체들의 이 스프레드 개선은 아직은 미미합니다. 이어서 제과도 주요 제품 가격 인상은 이어졌지만 원당의 상승과 감자 등의 부재료 부담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30페이지를 보시면 왼쪽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종합식품은 전년비 스프레드 개선폭이 20.5포인트 가량 되고요. 라면은 15.8포인트. 그래서 종합식품과 라면이 좀 두드러지는 상황이고요. 음료와 제과가 스프레드 개선이 거의 없는 이런 환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좀 해외 비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음식료 기업들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설명하는 설명력으로서 이 해외 비중이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외 비중이 50%가 넘어가는 기업들 밸류에이션은 거의 12배에서 14배까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인데요. 해외 비중이 10% 언더하는 기업들은 뭐 5배에 머물러 있는 상황. 그래서 같은 섹터 내지만 밸류에이션 격차가 뭐 5배, 2배에서 3배 정도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비중 정도가 밸류에이션은 매우 중요할 거다 향후에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좀 특이 사항이 제일지당 같은 경우가 해외 비중이 50%에 해당하는데 밸류에이션을 채 10배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가공식품에 해당하는 비중인데요. 해외 바이오나 사료 같은 기타 사업부를 더할 경우에는 해외 비중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저평가받는 이유는 제일지당이 이 복합 기업이기 때문이고요. 그 복합 기업의 원인이 되는 해외 바이오, 사료 사업의 실적이 올해부터 매우 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이쪽의 부진이 올해 3분기를 끝으로 이제 턴어라운드하고 이 해외 비중이 높은 이 미국 쪽에서의 고성장이 좀 이어진다면 제당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까지 포인트는 계속 이 가공식품 쪽에서는 K푸드 열풍입니다. K푸드는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 유튜브, OTT 서비스가 활성화됐고 제2차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K 컨텐츠, K-팝 아티스트들에 이어서 K푸드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고요. 33페이지를 보시면은 K푸드는 여러 매체를 통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와 컨텐츠 통해 전파가 되고 있는데 최근의 특징은 한국식 특유의 매운맛 제품들로 소비자들 관심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한국 특유의 매운 라면들 어떻게 이제 외국인들 먹겠냐 이런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올해 라면 업체들의 실적이 보여주듯이 매운 라면들이 해외 쪽 특히 이제 백인 중심으로 판매가 되면서 메인스트림까지 활발하게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불닭볶음면 하더라도 올해 미국 성장률이 분기별로 전년비 100%에 달했는데요. 사실 이 매운맛 제품들이 매운맛이라는 게 맛의 개념보다는 이 열감, 통증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운맛은 사실 먹을수록 그 역치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불닭볶음면의 이 매운 제품들이 사실 이 온라인 SNS를 통해서 이제 챌린지화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소비자 저변을 확대한 요인을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좀 재밌는 이슈는 유튜브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으로서도 신라면 제품이 꼽혔습니다. 그래서 신라면은 올해 초에 이 샘스클럽의 전매장 입점하면서 매출 성장을 40% 달성했고 분기별로도 두 자릿수를 꾸준히 이어가다가 하반기 들어서 그 베이스 부담 때문에 꺾인 상황인데요. 신라면 같은 경우 지금 미국 내에서 좀 메인스트림까지 확고하게 좀 자리를 잡으면서 농심 라면 매출이 미국에서는 6천억 달할 정도로 큰 규모를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카테고리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CJ 제일지당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K스트릿 푸드라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는 냉동 김밥, 떡볶이, 핫도그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떡볶이 제품들도 해외에서 내년도 성장이 기대되는 카테고리를 볼 수가 있고요. 올해 가장 소비자들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켰던 게 냉동 김밥입니다. 이러한 탄수화물 제품들이 냉동시켰을 때 그 맛이나 풍미가 잘 보존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조리했을 때도 그 기존의 퀄리티가 잘 살아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이전보다 뭐 마케팅, 홍보 이런 게 훨씬 편해졌습니다. 오른쪽 보시는 이 SNS, 틱톡 채널을 통해서 해당 제품이 홍보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판매가 확산되는데요. 제당도 기존에 이제 일본 쪽에는 냉동 김밥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비를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미국까지 진출할 계획이고요. 제당이 올해까지는 만두와 이제 피자 같은 기존 주력 카테고리로 집중했다라면 내년부터는 카테고리 확장 국면에서 추가적인 외형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쪽에서의 이제 가공식품 성장, HMR 성장은 국내와 좀 같은 궤적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해당 제품들의 제가 침투율, 국내 시장의 침투율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냉동만두는 90%에 달하고요. 나머지 제품들이 50%, 50% 이하에 해당하는데 침투율이라고 하면은 해당 제품을 1년에 한 번이라도 먹어본 사람이라면 카운팅을 하는 이런 이제 방식인데요. 그래서 냉동만두의 경우 전체 소비자의 90%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소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해당 제품은 50%, 나머지 제품들은 20-30%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침투율이 낮은 맨밥이나 김치류들이 이 침투율 궤적에 따라서 올라오면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나머지 신제품들 역시 이 궤적을 쫓아서 냉동만두의 뒤를 이어서 침투율을 키우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 소비자 변화, 소비자 계층 변화, 소비자 세대 변화하고도 맞물리는데요. HMR 같은 이 완제품들을 구매하는 소비는 1, 2인 가구나 시니어 가구의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이 시니어 가구와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늘어나는 가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측면에서도 수요 측면에서도 소비자들이 이제 HM을 많이 소비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이 해외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거다로 보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48페이지 제일즈당과 이제 슈안스라는 기업의 시너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슈안스는 제일즈당이 2018년도 인수한 미국의 식품 업체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5, 6위권, 국내로 비교해 본다면 한 대상이나 동원 F&B 정도 규모 되는 식품회사로 볼 수가 있고요. 냉동식품에서는 2등 위치에 포지셔닝한 기업입니다. 제당이 슈안스를 인수한 이유는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이 회색 동그라미 냉동 물류센터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CJ 제일제당이 국내에서는 1등 가공식품 업체지만 미국에 간다라면은 이 유통업체들의 MD를 만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사도 해당 밸류체인을 갖고 있어야 제품을 공급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제일제당이 그 점에 착안해서 슈안스의 인수에 좀 과감하게 뛰어들었고 인수 이후에 그 시너지 효과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슈안스의 성과를 본다라면 코로나 이후에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식품회사로 볼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때 냉동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이 상위 브랜드에 수요가 쏠렸고 특히 대표적인 업체가 네슬레였습니다. 네슬레 제품의 공급 부족이 잇따르자 이어서 소비자들이 이 소비의 스프레드가 좀 확산됐는데요. 그때 2등 업체로 많이 움직이면서 슈안스 제품들이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슈안스의 인프라가 활용되면서 슈안스가 이 공급 부족 없이 제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었고요. 코로나 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폭의 매출 성장을 기록한 게 슈안스입니다. 67% 이상 성장을 했고요. 네슬레가 20%에 그치면서 점유율을 계속 뺏겨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국내 쪽도 한번 살펴보면요. 국내 쪽은 지난해부터 가공식품 수량이 부진했기 때문에 소비자들, 투자자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분기 리오프닝 상황 때부터 외식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가공식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부진했고요. 4분기에는 CJ 제일제당과 쿠팡의 힘겨루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제일제당 제품들이 쿠팡 쪽으로 공급이 중단되면서 매출도 감소했고요. 그 여파가 올해 상반기에 가장 큰 폭으로 일어났습니다. 다행인 점은 월별로 중순으로 갈수록 그 감소폭을 줄여나가면서 가공식품 수량이 회복됐고 올해 3분기 실적에서는 가공식품 수량이 전년비 소폭 증가하는 걸로 기록을 했습니다. 4분기에는 전년도 쿠팡과 힘겨루기 했었던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성장률을 더 올릴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제당의 문제가 됐던 가공식품 쪽의 국내 수요 역시 3, 4분기에는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기대하고요. 내년도 상반기가 됐을 때는 이 올해 상반기에 부진했던 이제 기저효과가 본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요. 앞서 이제 CJ 제일제당과 슈안스의 이제 시너지 효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인수 이후에 제일제당의 만두, 그로서리 입점도 올라갔고 점유율도 확고하게 올라갔습니다. 점유율이 1등이면서도 그 1등의 지위를 계속 확고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슈안스 역시 제당의 제조, 마케팅 기술이 접목되면서 레드베론이라는 냉동 피자가 점유율 1등을 달성해서 최초로 점유율 1등을 달성했고요. 그 상승폭이 3분기에 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는 이번 3분기 실적 때 제일제당의 미국 매출액이 3% 수준을 보이면서 다소 조금 우려가 섞인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4분기 가이던스가 다시 하이싱글로 제시가 됐고 그 배경으로는 올해 4분기에 코스트코 쪽으로 이제 행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주요 제품들의 이제 매출 채널도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분기에 다시 외형 성장을 회복하면서 이 시장의 우려를 좀 잠재울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스트리트푸드 카테고리들이 확대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해외 바이오 쪽인데요. 해외 바이오 사업은 아미노산 등이라고 해서 사료에 들어가는 사료 첨가제 그리고 이 식품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제 대표적으로는 이 핵산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인데요. 가공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당의 주력 제품인 다시다와 기술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당이 이쪽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한 케이스인데요. 이 사업부 내에서는 고마진의 트립토판 그리고 스페셜티 아미노산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게 꾸준히 이제 마진율을 개선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 경쟁사들의 이제 과잉 공급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 2분기부터 시작이 돼서 과잉 공급 영향으로 이 시황이 부진했고 올해 3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좀 나타냈는데요. 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된 부분들이
일부 이제 구조조정이 좀 진행이 되면서 중국 업체들의 공급량이 하반기에 이제 축소되고, 그리고 이미 좀 수급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상반기에 주요 판가들은 가격이 올라왔는데 이 가격이 레깅 타임이 있기 때문에 3분기에는 반영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주요 판가들이 상승이 반영이 되면서 해외 바이오 실적은 이 3분기를 바닥으로 4분기에 좀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사료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양계, 베트남에서는 양돈 사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료 사업도 앞서 곡물가 상승 부분이 반영되면서 3분기에 가장 컸고요. 최근에 하락분은 이제 4분기부터 반영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료 역시도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기 때문에 해외 바이오 사료 사업부의 턴어라운드 역시 제당의 실적에 있어서 내년 전망을 좀 밝게 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담배입니다. KTNG 올해 담배 시장 부진한 가운데도 선전했습니다. 전체 담배 총수요가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KTNG는 꾸준히 마켓쉐어를 늘려가면서 이 시장 내, 국내 시장 내에서도 담배 수량을 방어했는데요. 경쟁사들이 전자담배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이쪽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KTNG는 일반 담배 쪽에 여전히 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신제품을 유지하면서 MS를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해외 쪽은 KTNG는 중동 시장이 주력 시장인데요. 중동 쪽에 알로코자이라는 거래상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21년부터 꾸준히 QOQ로도 수량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KTN 주력 제품들 에세아 같은 슬림 제품까지 이제 인기를 끌면서 수량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NGP 스틱 담배, 전자담배의 이제 스틱 담배 역시도 국내 해외 모두 수량 성장이 뚜렷한데요. 55페이지를 보시면 스틱 시장은 침투율 자체도 꾸준히 올라오는 가운데 KTNG가 이제 확고한 1위 MS 지위를 가져가면서 수량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해외 쪽에서도 올해 디바이스는 좀 부진하지만 스틱 중심으로 국가를 확대하면서 수량성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부진한 담배 업황에서도 KTNG가 독보적으로 수량 성장을 이뤄내면서 담배 쪽 퍼포먼스는 좋았는데 실적은 부진했거든요. 그 이유는 올해 담배 원가가 많이 올라온 시기였습니다. 지난해 수매한 입담배가 레깅 타임을 거쳐서 올해 이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올해 원가가 전년보다 한 20% 이상 올라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량 성장이 나왔지만 원가 부담 때문에 실적은 계속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상반기까지 보여줬고요. 하반기부터 원가 좀 컨트롤하면서 소폭이지만 증익으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제 홍삼 쪽인데요. KTNG 홍삼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공백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아웃바운드 수요는 좋았고 해외 소비자들의 인바운드 수요는 부진했기 때문에 소비자 특성상 좀 공백이 있는 시기였고요. 내년도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 본격화든 인바운드 수요 역시 이제 회복되면서 이 국내 소비, 해외 소비 플러스로 홍삼도 올해보다는 좀 성장세가 더 높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은 이제 담배 세금 인상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담배 세금 인상의 환경이 좀 많이 조성이 되고 있다. 물론 이 부분이 정책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과거 인상 사례와 비교했을 때 외부 환경들이 많이 조건이 맞춰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과거 사례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58페이지를 보시면요. 과거에 담배 세금이 인상됐던 두 차례는 노무현 정권과 이제 박근혜 정권 때였는데요. 두 차례 모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 3년 정도가 흐른 뒤였고요. 그 뒤에 주요 선거, 노무현 정부 때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담배 세금 인상이 발표됐습니다. 담배 세금 인상은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정부의 발표가 있은 이후에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내년도 지방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총선 이후에 정부에서도 담배 세금 카드를 좀 노려볼 만한 이유가 세수 부족에 있습니다. 지금 과거 박근혜 정부 시기에 담배 세금 인상 전체 토탈 가격이 2,000원 올랐을 때 세수를 약 4조 원 정도 확보했던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담배 세금 인상은 좀 매력적인 카드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담배 업체도 원가 부담이 현실화됐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원가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가격 인상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물가 부분 말씀드렸는데, 물가 상세가 지금 같은 3, 4%대를 계속 유지한다면 좀 부담스럽겠지만, 내년도 올해 베이스 부담으로 인해서 한 2, 3%대로 다시 좀 둔화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물가에 따른 부담을 많이 지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 국민 건강 증진에는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단순히 물가 부담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세금 인상에 대한 니즈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9페이지에서 이 세금 인상의 효과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분석을 해봤는데요. 왼쪽 표에서 가운데 시나리오 2번을 보시면요. 저는 지난 직전 가격 인상을 좀 참고해서 전체 토탈 가격의 2,000원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담배 가격은 4,5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담배 회사가 가져가는 판가는 820원, 편의점 등 유통업체들이 가져가는 유통마진은 360원입니다. 세금은 3,3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6,500원으로 인상이 되면 담배 가격은 940원으로 상승하고요. 유통마진은 460원, 세금은 5,000원으로 증가해서 각각 세금이 50%, 유통마진이 30%, ASP는 15% 상승하게 됩니다. 이 세금 인상 이슈가 있게 되면 당장 내년도에는 이 세금에 대한 기대감, 세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수요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담배 시장의 수요가 10% 이상 증가하게 되고요. 세금이 인상되고 난 25년도부터는 지난해 가수요 영향과 그리고 이 금연 효과가 더해지면서 시장 수요가 23년도 대비 15%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의 수량이 늘기 때문에 이 효과로 인해서 유통업체나 제조업체 모두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고요. 25년도에는 수요가 감소하긴 하겠지만 가격이 올라가고 유통 마진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진율 개선 측면에서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23년도와 비교했을 때 담배 회사 기준으로는 향후 2년간 10%의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가 되고요. 유통업체들은 각각 BGF 리테일 9.6%, GS 리테일 6.7%의 영업이익 증가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GS 리테일보다 BGF 리테일의 민감도가 큰 이유는 BGF 리테일이 순수 편의점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통도 덩달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담배 이슈와 맞물리는 담배 구매 채널로서 떠오른 편의점 쪽이 내년도에는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통업체, 유통 섹터는 올해도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피를 계속 언더하는 모습인데요. 유통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 가능성이 적고 그 다음에 인바운드 수요 역시 끊겼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장성이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백화점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객단가와 객수 성장이 부진한 모습이고요. 마트는 객수 감소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편의점이 마트의 대안으로서 마트의 역할을 대체하는 식료품 구매 오프라인 채널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오히려 이 경기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불황형 소비 패턴이 나타난다면 가성비가 좋은 마트로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마트는 오히려 한번 갔을 때 객단가가 낮지가 않습니다. 바스켓 사이즈가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절대 금액의 부담을 느끼고요. 편의점이 제품당 판가는 높지만 오히려 한번 구매하는 바스켓 사이즈가 10,000원, 2만 원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불황기에 더 빛나는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올해부터 분석을 좀 추가한 게 각 유통 기업별로 유통 오프라인 매장의 소비자 트래픽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트래픽을 봤을 때 백화점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소비 경기가 꺾이면서 백화점 트래픽이 부진했고 그 베이스 이펙트로 올해 하반기에 개선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다시 한번 경기 부진이 맞물리면서 트래픽이 감소하는 모습이고요. 마트는 10% 이상 감소를 아직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역시 주가가 부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지 않냐 의견들이 많지만 이 트래픽 감소가 마무리되는 국면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래픽 관점으로도 우리가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은 올해 상반기 트래픽이 부진했고요. 하반기 들어서 트래픽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편의점은 이제 국내 소비 트렌드를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 여행이 많아지면서 국내 지방 편의점 점포들의 매출이 좋은 상황이었고요. 하반기에 다시 외국으로 소비자들이 나가면서 이제 기저가 좀 깔린 상황이었고 올해는 그 반대죠. 상반기가 부진하고 이제 하반기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도래했을 때 올해 상반기에 부진했던 트래픽이 기저효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담배 세금 인상에 이 소비자 트래픽 유입 확보와 올해 베이스 효과가 더해지면서 트래픽 관점에서도 플러스를 기대해 볼 만하다. 네, 정리해보면 내년도 소비시장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 주식시장과 다르게 실물 경기는 내년도가 더 어려운 환경이 상반기에 펼쳐질 거고요. 이런 가운데 식품에서는 이 불황기 이겨낼 수 있는 가성비 필수품들, 종합식품과 담배 판매가 좋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KTNG, 제일제당을 탑픽으로 보고요. 유통에서는 소비 경기 어렵기 때문에 대형 오프라인 채널보다는 이 불황형 소비 패턴에 적응할 수 있는 편의점 그리고 담배 세금 인상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BGF 리테일, GS 리테일을 탑픽스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